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녹화한 영정부터 이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인데 첫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자잘한 뉴스를 갖다가 알려드리고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공세가 시작된 지 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중간 평가를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난번에 홍수 카우프카 때문에 홍수가 이제 심상치가 않은 게 그때 제가 하나 빠뜨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지뢰 문제입니다. 그 주변에 이제 지뢰를 매설해 놨는데 이게 홍수가 나니까 이게 떠내려갈 거 아닙니까 지뢰가, 그죠? 근데 이게 도중에 이제 폭파하고 이러면서 이거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모양인데 다행히 그 지뢰 때문에 뭐 사람이 민간인이 죽었다는 뉴스는 아직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거 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지난 8주 동안에 이거는 카우프카 댐 뭐 그 폭발하기 이전부터 이야기입니다. 8주 동안에 한 2달 전에 니콜라이우 그 주변에 약 5천 개의 지뢰가 발견이 됐다. 근데 문제는 그 중에 이제 464개가 하천 주변에 매설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카우프카 댐에 폭발하면서 그에 대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적십자가 이게 이제 공동으로 조사 활동을 하거나 뭐 지뢰를 제거하거나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거기에 이제 적십자하고 연계해서 공동으로 지뢰 수거 작업을 하자든지 이런 식의 제안을 해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호 활동을 겸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우크라이나군이 그냥 반대하기는 조금 무색하죠, 그죠? 이런 평화적인 뭐 시민 구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왜 우크라이나가 반대하느냐? 근데 우크라이나는 한심하죠. 지금 누가 봐도 카우프카 때문에 폭발시킨 거는 러시아군인데 그걸 터주고 나서 거기에 버려진 민간인들을 갖다 구출하기 위해서 지뢰 제거 작업을 공동으로 한다?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아마 나이스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러시아가 그런 식의 프로파간다 공세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정도로 러시아가 이제 굉장히 간교하다, 이런 걸 갖다 사실 염두에 두고 개개의 국민을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아마 이런 문제를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사일 발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저기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한 포격을 가해가지고 최근에 헤르손 남부 지역에 병창 기지가 이제 박살이 났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창 기지가 이렇게 심상치 않은 게 한 개 사단이나 무슨 수개 여단 군단 규모가 아니고 군 한 개 군 이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병창 기지였던 것 같은데 거기를 갖다가 막 타격에 성공했다. 그렇게 점점 이제 사정거리가 늘어나는 미사일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미국에서 엑스탐스가 들어온다면은 기존의 스톰 섀도우가 250km니까 뭐 300km 더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점점 아마 러시아는 병창 기지들을 그 사정권 밖으로 후퇴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아마 좀 부분적으로 전장에서의 조금 좋은 조건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도 해봅니다. 근데 러시아가 미사일이 없다 하면서도 지난 6월 들어가지고 한 2주 동안, 지금 벌써 3주째입니다만 2주 동안에 미사일을 200발 이상을 발사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인 시설에 대한 거, 군수 시설에 대한 거 다 포함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게 지금 전투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하르키오라든가 오데사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민간 시설에다가 계속 이제 폭격을 가느냐, 미사일 공격을 가느냐 하는 거는 이것도 군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민간 시설에 대해서 계속 미사일을 갖다가 날려보내게 되면은 일단 우크라이나군으로서는 팍3,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시스템이라든가 전장에서 써야 될 무기 체계를 민간이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전장에는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그하고는 관계없이 일단 병력 밀도를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계속 민간 시설에다가 폭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사일의 어떤 이게 무진장한 어떤 그 사용, 소비 이런 거나 그런 식의 군사적 업무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전투에서 대령 이상 별자리들의 러시아군의 피해가 속출했었는데 최근에 뜸했었죠. 근데 얼마 전에 35 제병협동군 사령관 세르게이 고라체프 소장입니다. 별 2개. 근데 이 소장이 전사했다. 이거는 러시아 측에서도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멍때린 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80여단, 그러니까 기계화 여단이 아니고 소총병 여단 같은데 여기에 사령부가 이제 정밀 타격을 가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정밀 타격에 성공하고 있는 거는 대개 스톰 섀도우, 영국이 얼마나 죽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꽤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근데 기존에 쓰던 하이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근에 이제 러시아군이 교묘하게 이제
GPS 교란 시스템을 가동시키면서 명중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마스에 의한 전과는 과거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들리는 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세르게이 고라체프가 죽었는데 이게 작년 2월 24일 날 전쟁 발생 후에 이제 장성이 별자리가 총 12명이 전사하는 그런 이제 사태를 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한 게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에는 별자리가 전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 규모를 보자면은 2차 대전 규모에 비할 수는 없겠으나 2차 대전 때도 이렇게 단기간에 별자리들 그렇게 많이 전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소련군이 무지막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구하고 사단장, 군단장이 이렇게 그냥 민 군사령관이지 않습니까? 군사령관이 미사일 포격에 의해서 전사했다 이런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아무튼 이건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굉장히 이제 주요 인물이 전사했다 이런 뉴스가 타전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본이 아마 이 뉴스를 아마 보셨겠습니다만은 한국이 그간에 미군에다가 탄약을 주고 그 탄약을 다시 이제 미군이 우크라이나에다 전달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일본도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본이 이제 탄약하고 화약 이걸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이제 뭐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일본이 이제 이게 헌법에도 묶여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방어 장비 뭐 이전 3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상 무기를 갖다가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우리와 유사한 그런 원칙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게 레토릭이고 하나의 그냥 입장입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법 제도상으로 이게 묶여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포탄 말고 탄약 말고 그 탄약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화약 같은 건 아직 무진장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법적으로 아마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주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템포로 나가다가 잘못하다가 한국보다는 일본이 먼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식의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신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최근에 아프리카 7개국 남아공을 위시해서 AU 아프리카 유니온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 코모로, 세네갈, 가나 이렇게 중요한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만나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푸틴을 만났습니다. 근데 뭔가 이제 평화안, 휴전안 이런 거 갖다 중재보겠다고 나섰는데 실패했죠. 실패할 수밖에 없죠 지금. 어느 쪽도 지금 전쟁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젤렌스키하고는 큰 해프닝이 없었습니다만 푸틴을 방문한 요 자리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남아공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좀 굉장히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러시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탄 성명 같은 걸 낸 바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뭐 러시아를 제재하거나 이런 일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푸틴을 만난 자리에서 너그 그 애들 2만 명 가량 되는 애들 납치한 거 그건 돌려줘라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더니 정말 이 푸틴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된 셈인지 자기들은 그 전화에서 전쟁에 참상해서 그 어린애들 보호하기 위해서 데려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얼마나 신빙성 있게 들으십니까? 그냥 이걸 보게 되면 이 푸틴이 정치적으로가 아니고 이미 이런 말을 할 정도 같으면 이건 의학적으로 치명상이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그간 역사에서 봐왔던 독재자의 말로 그 마지막 국면에서 독재자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거 그런 과거에 의하고 이제 굉장히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각국 이제 그 정상들 아프리카 7개의 정상들이 쭉 연설을 하는데 웃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설 도중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푸틴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이미 푸틴은 연설을 마쳤는데 아프리카 정상 몇 사람이 하고 나서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는 그러니까 4개국 정상이 하고 난 다음에 5번째로 들어가가지고는 예정에 없던 연설을 또 하겠던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3개국이네요. 4개국이 아니고 3개국. 그 다음에 이제 남은 4개국이 그 정상들이 이제 이어서 뭔가 연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의 사이트, 그럼 영어로 이제 구글로 돌려보면 금방 나옵니다. 번역되는데, 거기에 나머지 뒤에 스피치란 4사람 정상들의 언급은 일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죠. 이게 외교적이 이게 뭐 신뢰라기보다는 이거는 완전히 이게 그 엿먹이는 뭐 아프리카의 정상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도 아닌데 왜 그럼 중간에 아프리카 정상들 7명이 차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가 저런 짓을 할까? 그러니까 보면 이제 나라가 망조에 들어가면은 뭐 외교적 관행이니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이거죠. 지금까지 국제법 어긴 것만 해도 뭐 숱하게 많은데. 굳이 무슨 에티켓 같은 걸 갖다가 어겼다고 해서 자기들이 이제 진땀을 흘리고 이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막 이런 그런 희한한 에피소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아무 소득도 없이 아프리카 7개국 정상들이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이거는 뭐 방문하기도 전에 이미 알려졌던 이야기죠. 아마 아무 소득도 없을 거다.
다만 아프리카로서는 답답한 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로부터 들어오는 곡물 수입이 이제 차단되거나 좀 제한되는 이런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곡물 이외에 어떤 다른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게 생활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빨리 휴전을 하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뭐 지금 러시아는 지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터키가 중재를 써서 뭐 화평 교섭안 같은 걸 만들었는데 가하 서명을 해놓고는 뭐 우크라이나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면서 그 문서를 들이보이면서 이건 우크라이나의 책임이 있다. 근데 우크라이나를 전쟁으로 먼저 침범했다, 침략했다는 이야기는 일체 이야기 안 하죠. 그러니까 실제 아프리카 7개국 정상이 그걸 갖다가 푸틴이 어려워할 만한, 불편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푸틴은 이런 막말, 어거지를 해야 되는 거죠. 문서라는 것은 최종 정식 서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침범한 구역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러시아가 버티는 한 이 전쟁의 휴전안이나 평화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프로파간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전쟁, 전투에 이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근데, 각국 군사당국이 이야기하는 전과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톤다운하게 들으셔야 될 게 다들 이제 프로파간다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게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자국민에 대한 홍보용입니다. 우리가 전선이 이기고 있다라고 이제 얻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전선이 악화되고 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지지율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거짓말도 하고 어거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푸틴이 얼마 전에 그 군사 블로거들, 유튜브를 통해서 군사 블로거들 활동을 하는 블로거들을 불러다가 무슨 회의를 하는데 상당히 뭐 의기양양하게 뭐 얼굴 색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전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공세를 잘 막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해댔는데 이 그러니까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는 단순한 블로거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책상에서 이렇게 서류만 만지작거리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 전직 군인이었거나 군사 블로거 활동을 하면서 실제 전장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기도 하는 그런 실무 경험,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설픈 군사 블로거들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 크레문에 불려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 그 나름대로 이제 좀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번 이제 반격 공세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전력의 20% 내지 30%를 상실했다. 심지어는 뭐 24시간 동안에 1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이고, 아마 특정 구역에서 가장 최초의 이제 선봉부대가 들어가서 거기 한 20% 정도가 괴멸당했다라는 거는 사실에 가까운 보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 전력의 30%가 날라갔다? 이러면 이제 전쟁을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푸틴이 또 뭐라고 했냐면 우크라이나 전차가 160대가 파괴됐다. 근데 러시아는 54대가 피해를 입었다. 그럼 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레오파드 2 전차가 너댓 때 격파된 걸 아는데 이게 160대가 상실됐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의 전차가 160대가 파괴됐다고 하니까 자국 전차 한 대도 파괴 안 됐다라면 거짓말을 같으니까 54대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54대 이 수치는 맞을 겁니다. 54대가 이걸 30이나 20대를 줄일 수도 있는데 굳이 54대라고 한 거는 자기들의 피해는 맞을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막 전적비, 상호 교환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뭐 정확한 통계를 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트랙터 같은 게 이제 파괴되는데 그걸 서방 전차가 파괴됐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오파드 2 전차를 실제 이제 격파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격파시킨 데 대해서 푸틴하고 러시아가 흥분했던지 그걸 갖다가 이제 카메라 각도를 달리해가지고 이 전투, 저 전투 서로 다른 전투에서 레오파드 2 전차를 완전히 경멸시킨 것처럼 그래야 160대라는 수치가 나오니까 지금 총량이 75대밖에 되지 않는데 160대라 그러더만요. 그래서 그런 엉터리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자신도 상당히 기분이 좋겠죠. 레오파드 2 전차, 현존하는 서방의 최강 전차 중 하나로 생각했는데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정황이 좀 어려운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게 전차 대 전차전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차가 종대를 이루면서 나오는데 아마 까모프 50이라든가 아마 공격용 헬기에 강습을 받아서 이제 상당히 피해를 입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드론
그 다음에 이제 감호프 50인데 제가 또 다른 소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밀 28이라는 공격용 헬기 막 그것도 전투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공세를 주도하던 러시아군이 이런 헬기들 다량으로 동원할 때는 뭐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헬기 중에는 까모프 52가 가장 많이 격추된 그런 어떤 그 악명을 떨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얘들이 이제 숨어서 굉장히 낮게 이제 그 비행하면서 대공화기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쓰고 있는 대공화기 사정권 밖에서 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대개 3, 4km 밖에 안 되는 그런 사정거리를 가진 대공화기를 갖다가 쓰게 되면은 이제 격추될 수가 있으니까 얘들이 10km 전방에서 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명중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기 이상의 공격용 헬기들이 베르잔스크에 주둔해 있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작전 기동을 지금 수시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군이 지금 란세트라는 이제 자폭 드론을 좀 쓰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자폭 드론 중에는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인정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란제 샤헤드는 뭐 민간 그 시설 같은 거 도심이라든가 아파트촌을 갖다가 이제 공습하는 데는 다량으로 동원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장에서 군인들끼리 싸우는 데서는 이제 란세트 이게 자폭 드론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러시아군이 그 정밀 유도 장비 그런 미사일들을 갖다가 교란시킬 수 있는 GPS를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크라스하2, 크라스하4라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르만스크 BN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이제 전파를 교란하기 때문에 하이마스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의 정밀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하이마스에 대한 성과는 요 최근에 들어본 바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러시아군이 뭐 10,000기 정도의 드론을 갖다가 격파시켰다 한 달에 이러는데 뭐 그런 거는 뭐 완전 엉터리인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군도 이제 자폭 드론을 쓰고 있습니다만 10,000대를 갖다가 공중에 띄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뭐 러시아 일방적인 프로파간다인데 아무튼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피해의 10배를 안고 있다라고 푸틴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교환비가 10대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말이 안 되고 사상자의 절반이 이제 전사자다. 그러니까 되게 전사가 그러니까 전체 사상자라면 사상자 중에 전사자는 한 25%에서 30%입니다. 그런데 이제 푸틴은 전체 전상자 중에 사상자 중에 절반이 전사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거 없는 통계를 드러내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이게 푸틴의 발언이 사실이라면은 이 반격 공세는 지금 완전히 중단돼야 됩니다. 전력의 30%가 상실됐다면 더 이상 공세를 가할 수가 없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이제 거짓말인데 우크라이나도 사실 좀 뻥이 심합니다.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9배, 7배 이상의 전적비를 가지고 있다. 상호 교환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에 따르면은 가장 잘 사는 데서 한 5대1 정도. 그러니까 가장 또 제대로 성과가 안 나온 데서는 뭐 2대1.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2대1 정도의 교환비는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차량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차량을 20대 격파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차량을 10대밖에 격파시키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교환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유리한데 문제는 이제 공세 전반이 이제 돈자 상대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그런 우려가 이제 상당히 이제 서방과 우크라이나 지금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가 일단 착착 반격 공세 이후에 이제 약간의 성과는 있으나 상당히 이제 힘들다. 그런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평가를 잠깐 보자면 이제 공세 한 2주가 됐는데 공세가 일주일 되고 난 다음에 또 일주일 지났습니다만은 지금 2주일째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세 일주일 동안 약 한 7.3km 정도의 중심 그런 거리를 갖다 진격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어제 밤까지 기껏해야 막 9km 내지 10km 정도 중심을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아마 어제까지 한 113평방킬로미터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100평방킬로미터로 잡으면 가로 세로 10km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비 10km, 그 다음에 깊이 한 10km 정도 진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반격 공사 시작되고 난 다음에 되게 4개 축선에서 이제 주요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3개 축선 정도로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오르히우에서 그러니까 오르히우에서
북쪽의 오르휴에서 그다음에 토크마크, 멜리토폴 요게 이제 가장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오르휴에서 토크마크까지는 불과 5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가나, 그다음에 오르휴보다 오른쪽에 있는 베르카 노보시르카라는데 거기서 약간 이제 남동쪽으로 치우쳐서 마리우폴로 향하는 그 축선, 거기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바흐무트에서 바그너고를 철수했는데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가 역공세로 나와가지고 바흐무트 일대를 갖다가 조금씩 장악해 나가는, 탈환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이제 주요 축선인데 이 주요 축선의 이제 성공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표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이자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축선 역시 토크마크였습니다. 토크마크가 이제 러시아군의 주요 병창 기지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장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밑에 멜리토폴로 향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개월 전부터 여기가 가장 중요한 축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러시아군대 정예 수비 병력을 거기다 포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격이 어렵죠. 그래서 채용 공세 일주일 동안 제1선, 제1제지선까지는 통과했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격퇴당한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만약에 3차 방어선이 있다고 할 경우에 1차 방어선 더 앞쪽에 전초기지, 러시아군의 전초기지 부근에서 아직도 전투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상당히 전투가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데, 일단 뭐 토크마크와 멜리토포로 향하는 오르키우에 발진한 그 작전, 가장 이제 중심되는 축선이라 할 수 있죠. 요거는 지금 실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레오파드 전차가 이제 파괴되고 여러 가지 1차 공세가 돈자됐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실패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을 우리가 지지하는 거, 지원하는 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객관적으로 안 된 걸 계속 이제 애써 감추려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국내 이제 군사 블로그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또 이제 애써 감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심되는 축선에서는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디냐? 베르카 노보시르카 이쪽에 그보다 이제 오르히보다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이 지점에서 남진하는 이 축선, 이건 이제 마리우폴하고 베르잔스크를 향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실패라고 할 수 없는 그럭저럭 땅은 빼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모로 표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외로 바흐무트, 이거는 이제 결코 주요 축선이 될 수가 없죠. 러시아군의 이제 병력 밀도가 상당히 높은 동부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 루안스크 동부 지역, 바흐무트를 기점으로 하는 루안스크 동부 지역에서의 전투가 오히려 훨씬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상계 축선에서 아마 꼬표, 세모, 공표 이렇게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일단 전 세계 이제 군사 블로거들, 그다음 주요 이제 믿을 만한 주요 매체에서 이렇게 설명한 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이렇게 믿으셔도 좋은데, 다만 이 꼬표, 세모, 공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그거는 이제 군사 블로거들의 입장에 따라서, 그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바흐무트에서 가장 많은 성과가 나왔다고 한다더라도 바흐무트는 여전히 조공이다. 그쪽 축소는 조공일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러시아군이 일단 최대 한도로 이 주요 3개 축선에 이제 강한 수비 병력을 동원하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이게 본격 공세 중에 본격 공세는 아니다. 그냥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반격 공세가 개시됐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본격 공세를 위한 강행 정찰의 그런 과정이라 보면 된다라고 포들야크 대통령실 정책고문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이제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거의 대변인처럼 이야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지금의 어떤 그 공세의 이제 지지부진함 이걸 갖다 애써 그렇게 막 변명을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아마 일이 지나면 또 사태가 어떻게 밝힐지 모르죠. 근데 이 토크마크라는데 처음에는 저 정도 소극력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한 달 정도면 토크마크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예측했습니다만 2주째 거의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이 한 달 내에 토크마크 점령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게 지배적인 시각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격 공세를 할 때 최초에는 돌파를 해야 되겠죠, 방어선을. 그 다음에 이제 돌파해가지고 구멍이 뚫리면은 이제 거기에 주공을 집어넣는 전가 확대 단계. 그 다음에 목표점을 이제 탈취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전선 안정화를 기하는 단계,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부대들 이게 보면은 조금 이제 엇갈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토탈 14개 여단의 3개 독립대대,
뭐 이게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12개 기갑 여단에 플러스 8개 돌격 여단. 이건 이제 조금 좀 방망하게 잡았던 건데, 이제 문제는 10개 이상의 이런 기계화 여단, 기갑 여단들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전투에 지금 투입된 거는 서너 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기갑 전력을 굉장히 아끼고 있는 게, 지금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최신형 전차들이 격파됐다는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우크라이나군이 기동 전력을 숨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군도 굉장히 이제 그 제2차 타격을 위해서 굉장히 신중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현재는 일단 3개 정도 이제 구조로 보시면 되겠는데, 최전방에 돌격 부대가 있죠. 그 다음에 곧 바로 뒤에 전과 확대 단계에서 이제 주공의 지원을 다할 수 있는 고기동력 부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당연히 기계화 부대, 그 다음에 전차 여단이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부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과 확대가 된 단계에서 어느 지역을 탈취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을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러시아군으로서도 이제 게릴라라든가 특수부대를 갖다가 이제 압력시키는 그런 작전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탈환했다고 해서 그대로 바로 안정화 작업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대 치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러시아군의 잔존 병력을 소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공격 친위대가 담당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격 친위대란 말은 뭐 독일 무장 친위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지금 전 세계에서 친위대란 말을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에 뭐 근위 이런 건 있는데, 그거는 친위대가 아니고 특정 전투를 통해서 성과를 내면 이제 근위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친위대라는 건 지금 우크라이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지난 2월에 발족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9개 제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해체되었다가 다시 재편성된 아조프 연대,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에 이제 정식으로 발족되고, 이제 젤렌스키 앞에서 군기를 갖다가 이렇게 받는 그런 이제 세리머니 하는 것도 사진에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력을 보자면은 국경 수비대와 그 다음에 정규군의 그 사이 정도의 전력, 그러니까 상당 규모의 이제 수비전, 방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대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숙련도는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만, 일단 공격 진해가 이번에 정식으로 발족해서 전선에 투입됐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국방부가 아니고 내무성 소속으로 형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벤 호지스라고 이미 퇴역한 장군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예리한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서방에서 훈련받은 9개 여단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는 2, 3개 여단만 투입됐다. 그래서 마지막 훈련을 마친 부대가 전선에 완벽하게 포진된다면 앞으로의 전선은 좀 바뀌어질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딴 대본을 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전선에 배치된 반격 공세에 이제 포함된 그 제대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여단이네요. 그러니까 21, 32, 33, 37, 47, 116, 117, 118 기계화 여단, 그 다음에 82 공중 강습 여단. 이거는 이제 헬기 타고 특수 임무를 하는, 타격을 갖다가 주 임무로 하는 그런 강습 여단이 되겠습니다. 요게 아마 제1선에 포진되어 있다. 그런데 아마 이 주공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거는 앞으로의 이제 전투가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각 정부별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포진 현황을 보게 되면은, 자포로지아 서부 쪽에, 그러니까 주공세, 토크마크로 향하는 그 주요된 축선의 왼편에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초창 일주일 만에 로브코베라는 걸 장악했는데, 한 이틀 전에 그 오른쪽에 있는 파티하트키, 이제 말이 좀 어렵습니다. 파티하트키라는 이제 마을을 점령했는데, 요게 2주 동안에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한 8개 마을, 8개 도시는 아니니까 8개 마을이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7개, 지난주에 7개였는데 이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내세울 만한 장악한 지역은 파티하트키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8개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2차 대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병창 기지였는데, 이게 지도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이제 바다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 바다가 아니고 이제 드네프르 강입니다. 강 폭이 가장 넓은 쪽에 있는 그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도 수송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때도 이제 엄청난 그런 격전지였습니다. 1943년 10월 18일 날 이반 꼬네프의 스텝 방명군, 이게 나중에 제2 우크라이나 방명군으로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아니고 소련군, 그 당시는 소련군이죠. 이 방면군이 10월 18일 야간에 이 파티아트키를 이제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이제 수모를 당하는데, 그때 어떤 참사가 있었냐면은 독일군이 이제 그 부상병들이 실어나는 열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차를 발견한 소련군 소총병들이 그 무방비 상태에 이제 부상병을 다 죽여버립니다. 거의 학살을 해버리죠. 그런 악몽의 이제 사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독일 최강 사단이라 할 수 있는 그로스 도이치란트 장갑 척탄병 사단 애교로 인도됐어야 될 티그 중전차 10대를 노획당하는 그런 이제 독일군의 수모를 당하는 그런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병창기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파티아트키, 여기를 우크라이나에 점령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전술 공세의 어떤 새로운 국면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굳이 이제 그 오르히우에서, 발진 지점 오르히우에서 토크마크, 그 다음에 멜리토폴을 직행하는 그 노선이 아닌다 하더라도 왼쪽에 조금 좌측으로 치우친 파티아트키라든가 그 다음에 바실리우카라든가 여기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남동쪽으로 새로운 축선을 만들어서 여하간 토크마크로 진격한다면은 그것도 이제 새로운 하나 국민 전개가 될 수 있거든요. 다만 토크마크 그 주변은 러시아군이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다. 상당한 병력을 직결시켜서 요새화한 상태다. 라는 거는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크마크 방면에는 일단 지금 3개 예단 정보가 확보가 되는데 지금까지 3km 정도밖에 전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르칸 노브실카, 여기에 오히려 많습니다. 7기 예단에서 약 7기 예단이니까 7km 정도 전개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크마크로 내려가는 그 축선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가 워낙 막히니까 아마 그 오른쪽에 있는 바르칸 노브실카에서 약간 남동쪽으로 내려가는 축선, 이게 결국에는 주공의 축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한 바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왼쪽에 있는 토크마크 축선보다는 그 배로 많은 여단들을 포진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포로지아 정부가 가장 이제 주요 축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그 현재 그 여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표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33기계화 여단, 47기계화 여단, 그다음 118기계화 여단, 저게 제 1선 부대죠. 그래서 이제 포진한 위치는 이제 오르히우 동부, 그다음 오르히우 정면,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18기계화 여단은 노브 안드리우카 이제 북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포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을 무장하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그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까지 이제 통계인데, 레오파드 2 전차가 4대가 격파됐다. 그런데 한 대가 플러스 돼가지고 지금 현재 5대가 격파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전과도 없습니다만 그 이상의 이제 피해도 별로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세 2주 차는 조금 소강 상태로 봐야 되네요. 그냥 일주일 동안 전투를 하고 나서 우크라이나군이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공격 축선의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과도기적 단계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래들리 전차 장갑차가 17대, 이거는 15대에서 자꾸 늘어났네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제가 하게 되는 게 아마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그때 되면 요거보다 좀 더 많은 피해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마크 밀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착착 조금씩 진전이 있으나 예상하던 것과는 좀 실망스럽다.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러시아군의 방어가 튼튼하다. 그 다음에 제가 국내는 아닙니다. 외신 보도를 하나 보니까 7 독립대대라는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완전히 이제 경화기로만 무장된 이제 보병제대인데, 얘들이 어느 마을을 갔다가 이제 공격하는데 처음에는 정찰을 통해서 한 20-30명밖에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막상 전투를 하다 보니까 무려 200명의 러시아군이 있더라. 그래서 러시아군이 이제 함정을 파고 있는 거죠. 들어왔을 때 이제 몰살시켰다는. 그래서 이 방어한 데서 지금 러시아군의 어떤 습성이라든가 행태가 만만치 않다라는 걸 갖다가 입증하는 그런 통계들,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디가 우세인가를 점치기 힘들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2차 대전 당시에 1942년 하반기에 이제 북아프리카 전선, 몽고메리 8군 사령관, 영국의, 그 다음에 독일 아프리카 군단의 군단장, 롬멜, 이 두 사람이 이제 건곤 일찍의 승부였다고 할 수 있는 엘 알라메인 전투를 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엘 알라메인 전투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1, 2차로 나누어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전투인데, 이때 전투가 개시하고 나서 누가 이길지 정말 몰랐습니다. 병력이 많은 영국 8군, 몽골의 부대는 될 수 있으면 자국의 병력이 약한 척, 규모가 이게 작게 보이도록 노력했고, 병참에 시달리는 로멜의 아프리카 군단은 병력이 굉장히 왜소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전력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 관계도 마찬가지죠.
근데 결국에는 스모처럼 씨름처럼 밀고 당기고 하는 격전이 계속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보급전에서 이제 승기를 잡을 수 없었던 롬멜이 패퇴하게 되는. 근데 물론 이제 전체 전선을 놓고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는 롬멜이 베를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고메리오가 직접 대결한 건 아니고 그 밑에 부하들이 했었는데 도저히 그 당시에 병참 조건으로서는 영국군이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반격 공세도 아마 초기 단계에서는 누가 이기고 있는지 이렇게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최종적으로 승기를 잡는가 하는 건 엘 알라메인의 전투처럼 그런 식의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애매한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전투가 계속되다가 석정 국면에서 서서히 승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엘 알라메인식 전투로 이제 종결이 될지 아니면 또 혁신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 공세를 이제 새로운 국민으로 끌어가는 그런 전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전자로 예상하는데 제 예상이 틀리고 후자의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성공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산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